지금의 내 분노는 남편의 외도 자체가 아니었다. 그건 눈 감아주고 인정해줄 수도 있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고 탄식했던 20몇 살짜리 청년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추억과 기억. 권혜수. 남편은 나와는 추억이 없다고 말했다. 추억이 없다고. 나는 일순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으로 눈앞이 황망했다. 지금 남편은 32살짜리 계집아이와의 사랑에 추억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 아이와는 추억이 있는데 나하고는 그 추억이란 게 없다는 것이다. 나에게는 남편과 함께한 숱한 추억이 있는데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 숱한 추억은 대체 뭐란 말인가? 내 것은 단지 기억인가? 그렇다면 추억과 기억은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내가 생각하는 추억은 그랬다. 주머니에 토큰 2억 개만이 달랑대도 서로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던 신천홍의 날개 같은 꿈이 있어 오히려 세상이 남모르게 충만했던 가난한 연애 시절을 거쳐 나를 얻기 위한 남편의 장엄한 삼고초려. 지하의 단칸 사글세방에서 시작한 신혼살림. 그 공간에서 아이 둘을 만드는 신의 창조 작업을 함께 했으며 그리고 10번이 넘는 이사. 그 지난한 시간들이 내겐 추억인데 남편에게 있어 나와의 이 시간들은 대체 무엇인가? 남편이 가슴에 비둘기를 꿈꾸고 있을 때 나는 머리에 코끼리를 키우고 있었다. 당신 지금 나하고는 추억이 없다고 했어? 황망했던 머릿속이 제자리로 돌아온 다음 순간 나는 몸을 돌려 안방을 나왔다.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책상 위에 사전을 펼치는 손이 분노로 벌벌 떨었다. 치읓, 치읓. 몇 번이나 제 페이지를 찾지 못하고 내 손은 과부하가 걸린 분노만큼이나 허둥댔다. 겨우 찾았다. 추억.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함. 나는 추억이 설명된 페이지를 푹 찢었다. 다시 내 손은 기억을 찾아 허둥댔다. 기억이란 경험한 것을 의식 속에 지니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것. 나는 기억이 있는 페이지도 푹 찢었다.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의식 속에 지니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것에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추억은 가슴이고 기억은 머리다. 추억은 낭만이고 기억은 사실이다. 추억엔 애틋함이 있지만 기억은 있었던 일 그 자체다. 추억은 연애고 기억은 결혼이다. 아니면 기억은 유통기한이 지나버려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폐기 처분된 추억의 다른 이름이다. 서재에서 거실로 나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는 짧은 동선 속에서 내 머릿속은 그 2단어의 차이를 생각해내느라 안간힘을 썼지만 100몇십억 년 전 우주의 빅뱅만큼이나 단어 사이에 감춰진 비밀의 애틋함을, 비밀의 애매함을, 아니 남편의 뜻을 알아낸다는 게 내겐 아득하고 거대한 과제로 여겨졌다. 우리의 명령을 잘 듣지 않고 제멋대로 노는 기억을 어떤 학자는 제 마음 내키는 곳에 들어눕는 개와 같다고 했던가. 왜 제 마음 내키는 곳에 들어눕는 개인가? 내가 읽은 기억으로는 그랬다. 하필이면 괴롭고 수치스러운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게 하고 노인의 어린 시절을 40살 때보다 더 선명히 기억하게 만드는 역순의 요술을 부리는가 하면 거꾸로 오늘의 이 순간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다짐하면 몇 달이 못 가, 아니 겨우 이틀만 지나도 사람들은 그 순간의 색깔, 냄새, 향기를 자신이 생각하고 원했던 만큼 생생하게 기억하기 어렵고 기억이 쏘삭거리는 심술이 싫어 아예 망각을 작정하면 기억은 잠 안 오는 밤 머리맡에 나타나 오히려 엉뚱한 수작을 부린다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인류에게 끼친 가장 큰 공로는
신을 기억하게 만들었다는 말에 비출 때 기억은 힘도 세다. 나는 사전에 찢어낸 페이지를 침대에 엉거주춤 앉아있는 남편 앞에 내던졌다. 남편의 외도 자체가 아니었다. 그건 눈 감아주고 인정해줄 수도 있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고 탄식했던 20몇 살짜리 청년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한 남자와 20몇 년을 같은 포즈로 함께 산다는 게 피곤하고 지겹게 느껴지는 순간이 내게도 종종 있었다. 내가 분노하는 건 남편과 함께한 내 삶이 모조리 부정되고 모욕당한 듯한 허황감과 낭패감 때문이었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그 연애짓을 버젓이 하는 부도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분명히 작가교육원의 새학기 수강생들과 함께 공주 갑사로 2박 3일 MT를 간다고 했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매년 봄, 가을에 한 번씩 2번의 MT는 남편이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해온 연례 행사였기 때문이다. 충청도 산촌 출신의 남편은 유난히 MT 장소로 고향과 가까운 절 갑사를 좋아했다. 갑사 주변의 음식점이나 민박집들에게 남편은 최고의 명사였다. 남편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딸려오기 때문이었다. 한창 글을 써야 했을 때 남편은 적지 않은 드라마와 시나리오를 갑사에서 완성했다. 그를 따라 동료 작가들도 그 시절 성시를 이루었다. 사흘 만에 돌아오는 남편의 저녁을 위해 나는 시내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가 4시쯤 서둘러 돌아왔다. 지하철 입구에 늘 펼쳐져 있는 할머니의 좌판에서 돌미나리와 쑥, 풋나물을 사고 지하 생선가게에 들러 남편이 유일하게 질리지 않고 좋아하는 생선인 고등어 자반을 물 좋은 것으로 한 손 샀다. 슈퍼에 들러 아이가 좋아하는 야채 샐러드 거리도 샀다. 지금도 회를 먹으면 3번에 1번은 배탈이 나고 청국장이나 된장에 박은 콩잎을 더 좋아하고 집에서는 꼭 밥을 먹어야 할 만큼 촌스러우면서도 촌스럽고 건박하기 때문에 그만큼 까다로운 남편의 식성에 매일매일 맞추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게다가 먹는 양도 소량이었다. 외식을 해도 남편은 근사한 분위기나 음식에 사치라는 걸 잘 몰랐다. 1동에서 7동까지 일렬로 멋없이 길게만 늘어선 아파트라 정문의 슈퍼에서 703동인 우리 집까지 가자면 701동과 702동을 지나야 했다. 702동 앞에서 나는 빨간색 딱정벌레 폭스바겐을 발견하고 잠시 눈길을 주었다. 평수가 비교적 넓은 아파트라 외제차들이 꽤 많고 이 깜찍한 불자동차 같은 폭스바겐도 심심찮게 눈에 띄는 차종이었지만 새삼스레 친구의 말이 떠올라서였다. 저건 애인이나 애첩용 차야. 저 깜찍한 모양 좀 봐. 남자 몇 후려먹게 생겼지. 그럼 본처 차는? 마나님은 당연 묵직한 벤츠지. 차 안에는 남녀 2사람이 앉아 있었다. 처음엔 그것이 남편과 유정미인 줄 몰랐다. 폭스바겐은 우리와도 유정미와도 관계가 없는 차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차는 국내산 지프형이었다. 왜소하고 섬세해 보이는 외양과는 달리 남편은 터프한 스타일의 차를 좋아했다. 유정미도 국내산 소형차를 몰고 다녔다. 차 가까이 가서야 나는 얘기에 몰두해 있는 차 안의 남녀가 유정미와 남편이란 걸 알았다. 제가 언제 폭스바겐을 하면서도 여기까지는 놀라는 거로 넘길 수도 있었다. 남편을 비롯한 수강생 11명이 봉고 승합차로 갔다 오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유정미가 다시 자기 차로 남편을 바래다 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생각이고 솔직히 기분은 뭔가 석연치 못한 것이 목젖에 걸리는 본능적인 질감으로 서늘해졌다. 피해야 하나? 자연스럽게 아는 체를 해야 하나? 나는 잠깐 갈등을 느꼈다. 아무래도
자연스레 아는 체 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였다. 석연치 않은 질감은 곧 그 모습을 드러냈다. 차문을 열려던 남편이 몸을 돌려 유정미와 짧게 키스를 했다. 짧지만 분명 입술로 나누는, 이별이 아쉬워 나누는 연인의 작별 키스였다. 나는 얼른 돌아서 슈퍼 쪽으로 허둥허둥 다시 돌아갔다. 얼떨결에 매운 청양고추라도 씹은 양 온몸이 얼얼해서 슈퍼 입구에 서 있자니 유정미의 차가 돌아나가는 게 보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가슴을 지그시 눌렀다. 막연하게 서 있는 나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1동과 2동 사이에 있는 놀이터 벤치로 가서 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앙큼한 계집애. 그러고도 내 앞에서 아무 짓도 안 한다는 듯 천진한 얼굴을 해. 집으로 걸어가면서도 나는 남편보다 그 계집아이가 맥라이언 같은 해맑고 귀여운 얼굴로 내게 날린 모욕과 배반감에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 남편은 안방에 있었다. 샤워를 했는지 머리끝이 젖어 있고 침대에 오늘 신문을 펼쳐놓고 읽고 있었다. 쇼핑 가방을 주방 식탁에 내려놓고 주문을 외듯 심호흡을 한 뒤 방으로 들어간 나는 일단은 일상적인 대화를 열었다. 일찍 왔네, 당신. 어디 갔었어? 신문에 시선을 박은 채 남편이 건성으로 물었다. 인사동에 잠깐. 한잠 자야겠어. 피곤하네. 남편이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젊은 여자하고 이틀 밤이나 지냈으니 그러기도 하시겠지. 이게 무슨 향이야? 정미 향수네. 정미도 갔었어?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건 암시해줘야 했다. 남편은 입고 갔던 옷들을 방바닥에 그냥 벗어놓고 있었는데 정말 거기서 복숭아 향내가 났다. 나는 귀와 코가 다 예민한 편이었다. 남편에게 온 전화를 한 번만 받으면 그 목소리를 대개는 기억했다. 자기 목소리를 단번에 기억하고 아는 체 하면 모두들 기분 좋아했다. 유정민은 항상 복숭아 향이 풍기는 향수를 썼다. 그 향이 어떤 때는 농익은 수밀도였고 어떤 때는 물이 섞인 듯 옅은 향이었다. 향이 참 좋다고 하자 사모님도 하나 사드려요 했다. 그 뒤 유정민은 장미향의 샤넬을 나에게 선물했다. 남편은 아차 싶은 얼굴이었지만 짐짓 심상하게 대답하더니 모로 누워 눈을 감았다. 심상한 얼굴이 외면하듯 옆으로 누운 그 자세가 간신히 누르고 있던 내 안에 폭발을 일으켰다. 그 계집애하고 뒹굴던 옷을 내 앞에 태연히 벗어나 시뻘건 용암이 눈앞에서 콸콸 흘러내렸다. 정미까지 갔으면 봉고 한 대로 안 됐겠네. 그래도 여기까지는 침착을 유지했다. 내가 생각해도 기특했다. 2대로 갔어. 남편이 귀찮다는 듯 대꾸했다. 그랬어? 누구 차? 당신이 누구라면 알아. 하긴 새 수강생이라면 모르겠네. 피곤해. 자야겠어. 남편이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다. 당신 참 용감해. 내가 기어이 꼬았다. 남편은 눈을 감고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뻔뻔한 건가? 그래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쯤 되면 형식적으로라도 뭔 소리야 하는 트릭 정도는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다음 행동이 막막해졌다. 디딤돌이 있으려니 생각했는데 갑자기 허방을 짚은 느낌이었다. 그래, 자. 나는 일단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이미 살은 쉬위를 벗어나 내 통제권 밖에 있었다. 나는 물을 마시다 말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나도 몰랐다. 남편이 무서워하는 것도 가끔씩 이성을 잃는 나의 이런 돌발 행동이었다. 재밌니? 날 속여먹는 게. 이불을 확 걷어채이며 내가 소리를 질렀다. 남편이 눈을 뜨고 쳐다보았다.
무슨 말이냐는 듯 애매한 얼굴을 하고서. 일어나 봐.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거 아냐. 남편이 일어나 앉았다. 당신 왜 이래? 왜 이래? 그 애하고 언제 그런 사이가 됐어? 그 애? 뭐? 그 애? 이러는 게 아닌데. 이렇게 천박하고 꼬이고 유치한 짓거리를 하고 싶진 않았는데. 아니, 지금 가짱캐 내가 너무 여유를 부리는 건가? 복숭아 냄새 풍기는 옷을 찢고 베개를 집어던지고 네가 바로 내 눈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목구멍까지 치받쳐 있는 이 원색적인 비난들을 쏟아내야 정상 아닌가. 유정민은 3년 전에 1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드라마를 배워 방송에 데뷔한 아이였다. 프랑스 유학을 다녀와 번역도 하고 동시 통역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으며 뒤늦게 글 쓰는 것에 빠져 작가 교육원에 들어왔는데 재능이 있었던지 남보다 일찍 성과를 냈다. 가족들이 모두 외국에 있어 혼자 오피스텔에 기거하는 탓에 우리 집에도 스스럼 없이 자주 드나들었다. 화려한 경력과는 달리 엽엽하고 살갑고 부침성이 있었다. 이런 딸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우리 집에 오면 주방에도 잘 들어왔고 김치나 밑반찬을 내 쪽에서 그 아이한테 싸보내기도 했다. 내가 그녀를 굳이 의심하지 않은 건 그녀 외에도 많은 남편의 문화생들이 우리 집을 드나들었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수강생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가르치는 방법이 성실하고 자상했고 그 때문에 그로부터 배워나간 적지 않은 문화생들이 드라마나 시나리오로 데뷔를 했다. 여자들에게 더 인기가 있었는데 여자들에 대한 배려가 섬세한 편이었고 왜소한 외향이 여성의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한밤중에도 술자리에 여자들이 전화를 했다. 그들은 남편과 통화를 하고 난 뒤 나를 바꿔달라고 했다. 사모님, 선생님 좀 빌려주세요. 전화를 한 여자가 말한다. 그러면 서너 명의 여자들이 한 전화통에 대고 빌려주세요. 사모님 사랑해요. 합창을 했다. 이쯤 되면 안 보내줄 수가 없다. 속은 비위가 꼬아져도 사모님 값을 해야 한다. 나는 내조 잘하는 아내로 방송가나 남편 주위의 사람들에게 명성을 날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몰고 다니는 여자들 때문에 사실 나는 혼자서 적잖이 마음고생을 했다. 그러나 심증만 있을 뿐 유정미처럼 물증을 드러난 적은 없었다. 그동안 내 앞에서 나 몰래 사랑하느라 얼마나 애타고 스릴이 있었을까? 남편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나는 남편이 거짓으로라도 무슨 변명이나 응대를 해주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침묵을 지켰다. 나 혼자 펄펄 살아 뛴다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꼴이 될 판이었다. 그 기집애 사랑해? 이 질문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뱉고야 말았다. 사랑한다고 하면 그 뒤는 어떻게 감당을 할 건지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대책도 없었다. 나는 남편과 이혼한다거나 하는 생각을 거의 해보지 않았고 비교적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나는 남편이 나와 결혼하기 위해 친정아버지에게 삼고초려를 한 수고에 톡톡히 답했다. 나는 남편에게 유비가 얻은 제갈량이었다. 남편과 나는 가난한 연극판에서 만났다. 남편은 연출을 했고 나는 연기를 했다. 10년 가까이 가난한 연극쟁이 부부로 살았다. 그러나 연출보다 글에 더 재능이 있었던지 우연히 쓴 특집 드라마 한 편이 호평을 받자 청탁이 밀려들었고 남편은 아예 그 길로 방향 선회를 했다. 남편은 방송과 영화판을 오가며 정말 열심히 썼다. 그러나 그 열심도 초라했던 유비가 제갈량이 있어 천하를 굽어볼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워드 프로세서나 컴퓨터를 쓰지 않던 시절에는
내가 원고 정서를 도맡았고 소프트웨어인 작품에도 비교적 정확한 비평이나 감상을 내놓았고 요즘엔 이메일이 다 해결하지만 그때는 원고 배달도 내가 거의 했다. 작가 혼자 다 쓰던 시절이라 취재나 자료 수집도 거들었다. 남편이 술에 취하면 한밤중이건 새벽이건 내가 차로 모셔왔다. 지금 남편 눈앞에 많은 여자들이 있어도 남편에게 내가 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기실 누구도 나보다 그의 아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부심이 내겐 있었다. 내게도 실수는 있었다. 적지 않은 돈을 남편 몰래 사업하는 친구에게 꾸어줬다가 떼인 것인데 부부간에도 품앗이라는 게 있어서 남편은 이 사태에 대해서 그간 아내로서의 나의 공을 생각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내게 품앗이를 했다. 남편은 지금은 거의 작품을 쓰지 못한다. 2번에 걸친 목 디스크 수술 때문이었다. 다행히 2억 원대 강의를 하면서 이제는 명강의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고 한창 돈이 들어올 때 마련해 놓은 오피스텔과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세로 생활에도 별 불편이 없었다. 사랑해. 기어이 들어서는 안 되는 대답을 들었다. 잔인한 인간. 내가 바란 건 차라리 남편의 구차한 변명이었다. 이런 잔인한 솔직함이 아니었다. 이혼해줘. 감정적인 반응이지 이 역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었다. 대답해봐. 하자는 대로 해줄게. 나 보라고 길가에서 내놓고 키스까지 했을 거 아니야.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내 코앞에서 그럴 수가 있어? 함부로 말하지 마. 어떻게 말해야 고상한 건데? 어떻게 말해야 막말이 아닌데? 왜? 치닥거리 잘하는 아내도 가지고 싶고 달콤하게 연인도 가지고 싶어서? 당신과 나눌 수 없는 것들이, 당신이 주지 못하는 것들이 그 아이한테는 있어.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진지하게 말했다. 그게 뭔데? 소리치려다가 나는 그 진지함에 주눅이 들었다. 당신하고는 추억이 없어. 나하고는 추억이 없다고?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그 계집애하고의 추억은 뭔데?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 교회로 드라이브하고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우아하게 음식 먹는 거? 아내 속여가며 여행하는 거? 숨바꼭질하듯 러브호텔 드나드는 거? 젊은 애들처럼 팝콘 먹으며 연극이나 뮤지컬 따위 관람하는 거? 아님 그 아이가 자기 운명을 당신한테 걸겠다고 감동적인 대사라도 했나? 그 기집애 하고 있으니 영감이 팍팍 일어나디. 유정미가 영감을 주었다면 나는 그 영감이 기생할 수 있는 토양을 주었다. 남편이 지하방에서 베토벤 같은 머리를 하고 베토벤처럼 눈에 힘을 주고 원고지와 씨름할 때 유난히 잘 울었던 첫 아이를 업고 밖에 나가 몇 시간이고 서성대야 했던 그 토양을 말이다. 열정만큼 재능이 없다는 걸 진작 알고 나는 결혼하면서부터 연기를 접었다. 글도 보는 안목만큼 손이 따라주지 않았다. 아니지. 아내인 내가 있는 집에 깜찍하게 드나드는 거? 내 코앞까지 와서 당신 태우고 가는 거? 이게 추억인가? 폭스바겐도 당신이 사줬어? 남편은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가슴으로 꿈꾸는 비둘기를 머리에 코끼리를 키우는 여자는 절대 이해 못한다는 듯이. 나는 막막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방향을 잃은 느낌이었다. 싸움을 거두기에도 늦었다. 아내와 연인, 내가 보기에 이건 참 치사하고 불공정한 게임이었다. 연인이 무대 위의 배우라면 아내는 분장실 청소부 아줌마다. 결혼 생활이란 게 온몸으로 매일매일 길 위에 경을 쓰는 일이라면 연인은 흰 장갑을 끼고 척추를 고추 세워 하늘을 우러르는 폼만으로 이미 장엄해진다.
거기다 로맨틱 코미디의 맥라이언 같은 통통 튀는 대사까지. 이 게임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그러나 분장실 청소부가 된 아내도 한때는 남편에게 창작의 영감을 불어넣어준 루살로메나 조르주 상드 같은 여인이었음에랴. 설사 그 아내가 분장실 청소부 아줌마같이 되었을지라도 그들에겐 함께 삶을 일구고 자식을 낳아 키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장실의 시간들이 있다. 나에겐 분장실이 없어진 것이다. 화장대 위에서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게 잘 도착했다는 유정미의 신호임을 알았다. 남편은 선뜻 전화기를 들지 못하고 머뭇댔다. 왜 안 받아? 정미 전화일 텐데. 내가 받아? 나는 화장대로 가 핸드폰을 들었다. 액정창에 정미라는 글자가 빨간 폭스바겐처럼 깜찍하게 깜빡댔다. 나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그러나 이쪽의 분위기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게 씹어뱉듯 또박또박 말했다. 너 이따가 조용히 전화할래? 선생님하고 내가 지금 심각한 얘기 중이거든. 유정민은 얼떨결에 내 목소리를 듣고 무슨 말인가 하려다 쑥 들어갔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면 너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내가 탁 폴더를 닫았다. 이런 식으로 내가 대체 이 기집애한테 얼마를 속은 거야. 남편의 연애가 내가 모르는 좀 더 먼 곳에 있었다면 이렇게 모욕감을 느끼진 않았을 것이다. 나는 발작적으로 눈앞에 남편에게 베개를 집어던지며 악을 썼다.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냥 그 기집애 사랑한다고만 했으면 좀 좋아. 왜 날 부정해? 나를 부정하진 말았어야지. 모욕하진 말았어야지. 인간을 상처 입히는 건 반드시 거대한 상처나 충격만은 아니다. 사막을 횡단한 여행가에게 물었다. 여행하는 동안 무엇이 가장 괴로웠느냐고. 뜨거운 태양, 모래바람, 고독, 갈증. 여행가의 대답은 신발 속에 들어간 한 알의 모래알이었다. 베개를 맞은 남편의 얼굴이 나처럼 황망해하는 게 보였다. 순간 그들의 순결한 연애를 점령군의 구둣발로 무자비하게 짓밟는 건 아닌가 하는 어이없는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나는 다시 악을 썼다. 왜 날 모욕해? 왜 모욕하냐고. 네가 꿈꾸는 비둘기 나도 이해할 수 있어. 그래.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 새어가는 50대 남자의 추억에 대한 유치하고 근거 없는 향수도 충분히 이해한다. 네가 꿈꾸는 비둘기 나라고 꾸지 못할 줄 알아. 몰래 나홀로 찾아드는 외진 골목길 끝. 그 집에 나만의 정보 하나 숨겨놓고 그 정보와 나눠 마시는 죄의 달디단 축배를. 나라고 네 앞에서 꿈꾸지 못할 줄 알아? 이제 죽는 날까지 남편은 내가 머리에 키우는 코끼리와 함께 살아야 할 것이다. 친정어머니는 죽어서 아버지와 이혼했다. 아버지가 사업하다 부도 내고 여자 문제 때문에 가끔 두 사람이 자식들 눈을 피해 싸우는 것도 봤지만 그 세대의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서 맞담배를 피울 정도여서 비교적 사이가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 합장할 묘터를 사려고 하자 죽어도 네 아버지하고는 같이 안 눕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결국 같은 공원 묘지이지만 아버지와 다른 자리에 누웠다.